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지요? 이불 속처럼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 두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편히 쉬어가세요. 10년간 숨겨온 진실이 오늘 밤 깨어난다. 경상도 연화마을 어귀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봐. 또 왔구만. 허허, 저 얼굴 하나는 참 아깝기도 하지.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들의 시선 끝에는 30 남짓한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바우.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외모였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먹으로 그린 듯한 눈썹, 오뚝한 콧날과 붉은 입술. 마을 처녀들이 한 번 보면 넋을 잃는다는 그 얼굴은 정녕 하늘이 빚어낸 조각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으아, 물이 차가워요. 한여름 햇볕 아래서도 우물물에 손만 담갔다 하면 비명을 지르는 사내였습니다. 저런 허우대만 멀쩡한 것이. 얼굴은 옥황상제가 빚으셨는데 속은 개똥이 채우셨나 보. 아낙네들의 비웃음에도 바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물동이가 조금만 무거워도 신음을 내며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들겠습니다. 그때 초라한 무명 치마를 두른 여인 하나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설화, 바우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그녀의 자태에선 타고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느다란 허리, 배곡 같은 손목, 버드립처럼 가늘고 긴 눈매. 한때는 이 고을에서도 소문난 양반가의 교수였다 합니다. 아니요. 내가 들 수 있소. 바우가 힘을 주며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철벅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아, 옷이 젖었어요. 서방님,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길어 올리겠습니다. 설화는 한숨도 내쉬지 않고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런 팔불출한테 시집간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꼬. 양반댁 규수가 저런 속긴 강정을 서방으로 모시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구만. 그날 저녁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바우 그놈 봤나? 오늘 또 장관이었어. 뭔데? 동네 꼬맹이들이 뒤에서 까꿍 하니까 그대로 기절하더라니까? 그건 나도 봤네. 7살짜리 개똥이가 장난친 건데 말이야.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으아, 바우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바우가 자기 집 마당에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설화가 황급히 달려와 바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둥이 무서워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쳤으니 안심하십시오. 30 먹은 사내가 천둥 소리에 기절초풍할 지경이라니. 정자나무 아래 사내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게 정령사내냐? 얼굴만 봐서는 왕궁 호위무삭감인데 속을 보면 병아리만도 못하구만. 설화의 본래 집안은 이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양반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삼정승을 지낸 대학자였고
아버지는 병조판서까지 오른 무관이었습니다. 설화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나 글도 읽고 그림도 그리며 귀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갑작스러운 영모 사건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8살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전락한 설화는 거리를 떠돌다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바우였습니다. 괜찮소? 일단 물부터 드시오. 당시 바우는 행색이 남루한 떠돌이었지만 설화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비바람을 막아줄 허름한 초가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괜찮소. 그저 사람만 계시오.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바우가 겁 많고 힘도 없는 사내였지만 설화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자 천한 몸이 된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방님이 날 살려주셨으니 이 몸이 서방님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설화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우는 그저 집 안구석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고운 마님이 왜 저런 쓸모없는 것을 서방으로 모실까? 아마도 전생에 빚이 있었겠지. 하지만 설화의 눈빛은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설화는 사흘 밤낮 산을 누비며 캔 더덕과 도라지를 광주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것을 팔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장터까지는 먼데 내가 같이 가겠소. 바우가 일어섰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서방님은 집에서 쉬고 계십시오. 아니오. 아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소. 결국 둘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설화는 등에 광주리를 지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바오는 그 옆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서방님, 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설화가 말했지만 바오는 벌써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 더워. 너무 더워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설화가 근처 우물로 향하는 사이 바오는 나무 밑동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곧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설화가 물을 떠왔을 때는 이미 바오가 골아 떨어진 뒤였습니다. 서방님, 설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바오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주리를 메고 장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더덕이오. 싱싱한 더덕. 도라지 사시오. 산에서 각 캐온 도라지오. 설화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정성껏 손질한 나물들이 햇볕에 윤기를 냈습니다. 이 더덕 얼마요? 한 근의 단량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나물은 정갈하고 질이 좋기로 소문났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도련님 행차시자. 위풍당당한 목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황급히 길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붉은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조태식. 이 고을 현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5의 나이에 과거도 보지 않고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주색 잡기에만 빠져 사는 한량이었습니다. 이미 첩을 5이나 두고 있었지만 아직도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태식의 시선이 장터를 훑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설화였습니다. 무명치마에 남루한 저고리를 입었지만 그 기품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얀 목덜미, 가느다란 손가락, 고운 얼굴선. 조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옆에 있던 신복 김방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바우의 아내 설화라 하옵니다. 바우, 그 겁쟁이 바보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조태식이 말해서 내려 천천히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부인. 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태식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더덕 얼마인가? 한 근에 단량이옵니다. 허, 그거 참 비싸구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부인을 우리 집 첩으로 삼으면 평생 이런 천한 장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시집간 몸이옵니다. 농담은 농담. 허, 난 지금 진심인데. 저 바보 서방보다 내가 100배는 나을 텐데. 조태식이 설화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설화가 손을 뿌리쳤지만 조태식은 오히려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봐, 김방, 예, 도련님. 가마를 준비해라. 오늘부터 이분은 우리 집 육첩이시다. 알겠나이다. 신복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설화를 둘러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설화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방님. 설화의 절규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비명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바오는 비틀거리며 장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안에 설화가 낯선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양반이 설화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설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겁니까? 바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내가 바오냐? 소문대로 얼굴은 잘생겼구나.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저 떨리는 다리 좀 봐라. 허허허.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살려주세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조태식의 신복 하나가 칼자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바보야. 내가 덤빈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현감 대감의 아드님이시다. 바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자, 김방. 가마를 가져와라.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장터 한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안 됩니다. 바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복들이 설화를 억지로 가마에 태우려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설화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무릎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바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 봐라. 아내를 빼앗기는데 저게 뭐 하는 꼴이냐? 저러고도 사내라고.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아. 설화가 가마 안에서 팔을 뻗었지만 바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발한다. 김방의 외침과 함께 가마가 들려 올려졌습니다. 서방. 김. 설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우는 고개를 가랑이 사이에 처박은 채 두 손으로 땅바닥을 긁었습니다.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에휴, 가엾기도 하지. 가엾긴. 저렇게 무른도민이 저런 꼴을 당하는 거지. 이윽고 장터는 텅 비었습니다. 바우만이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땅바닥에는 설화가 흘린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우의 손이 천천히 그것을 향해 뻗었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바우는 비틀거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신발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멀쩡히 돌아왔네. 아내를 빼앗기고도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 마을 사내들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바우. 너 정말 사내냐?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바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놈은 사람도 아니야. 아내가 끌려가는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며? 맞아. 내가 봤어. 고개를 땅바닥에 박고 벌벌 떨고만 있더라고. 바우의 등 뒤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쯤 설화가 저녁밥을 짓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우는 텅 빈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 바우는 천천히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바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바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선 채
집 안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손이 닿지 않을 그곳에 검은 보따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우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10년. 그 보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헝겊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소였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대나무 단소. 하지만 달빛 아래서 그것은 묘한 광채를 냈습니다. 바우의 손가락이 단소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이나 됐구나.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바우는 소매로 단소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먼지가 걷히자 단소 표면에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무영. 그림자 없는 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우가 단소를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낮고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부는 소리. 그 소리는 마을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 인간의 형상을 한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바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칼날처럼 곧게 펴졌습니다. 어깨가 벌어졌습니다. 단 한순간 만에 겁쟁이 바보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설아, 기다려라. 바우가 설화의 신발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소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우는 달빛을 받으며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식의 별장은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걸어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 하지만 바우의 발은 땅을 스치듯 나아갔습니다. 슈슈슈슈. 경공.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나는 듯이 달리는 무술이었습니다. 바우의 몸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 발을 구르면 장정 10명이 뛰어야 갈 거리를 단숨에 날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후. 바우의 숨소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왕궁 최정예 호위무사단에서도 최고수로 불렸던 그 시절을. 바우의 눈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돌아가야 할 높이. 하지만 바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탁, 발끝으로 바위를 차며 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더니 바위 위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내려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 중턱쯤 왔을 때였습니다. 누구냐? 낮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선 사내들이 3명. 조태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별장을 향해 오다니 수상한 놈이로군.
가운데 선 사내가 칼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허리춤에 단소를 뽑아 들었습니다. 뭐야? 저 막대기가 단소로 싸우겠다는 건가? 미친 놈이로군.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슈슈슈 바오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 탁, 턱, 툭, 세 개의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바오는 이미 새 사내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목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단소 끝으로 혀를 정확히 찔린 것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오는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장이 가까워질수록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정지! 누구냐, 이놈! 사방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10명, 20명. 모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조태식의 무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겠는걸. 이 산길을 지키는 건 나, 곰손 장삼이다. 내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장삼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휘잉!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무시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퇴가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바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단소가 번쩍였습니다. 챙! 금소금과 함께 철퇴의 손잡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장삼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오의 단소 끝이 장삼의 가슴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탁! 장삼이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혈이 막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모두 덤벼라! 나머지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슈슉, 탁, 턱, 퍽, 단소가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명씩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칼날도 창날도 바오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불과 10여 호흡 만에 20명의 무사가 모두 땅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바오는 단소를 허리춤에 꽂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별장 정문 앞에 섰을 때 바오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한양 궁궐. 바오의 본명은 강무영. 왕실 호위무사단 무영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무영대는 단 12명으로 이루어진 왕의 최측근 호위무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왕을 지켰고 그림자처럼 적을 베었습니다. 강무영은 그 중에서도 최고수였습니다. 25의 나이에 무영대 대장에 오른 천재. 검, 장, 궁술 모두 완벽했지만 그의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소에 숨긴 암검. 평소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늘고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왕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강무영은 정당한 후계자인 왕세자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영모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왕자가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무영대를 전멸시켜라. 그날 밤 강무영과 12명의 동료들은 피로 물든 궁궐 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000명이 넘는 군사. 하나둘 동료들이 쓰러졌습니다. 대장, 살아남으시오. 마지막 동료가 강무영을 감싸며 죽었습니다. 강무영은 겨우 궁을 탈출했지만 전국의 역적으로 수배되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쳐 결국 이 먼 시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화를 만났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으리라. 강무영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름도, 무술도, 자존심도 그저 평범한 바보, 바우로 살기로 했습니다. 설화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기를.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을 깨야겠구나. 바우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별장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무사 4명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향해 달려가더니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휙! 3길이 넘는 담장을 단숨에 넘었습니다. 안마당에 착지한 바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넓은 마당 곳곳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무사들이 칼을 차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바우의 시선이 본체를 향했습니다. 가장 큰 건물. 붉은 등이 걸린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우가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마치 진짜 그림자처럼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본체에 가까워질 무렵 침입자다!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에서 쓰러진 무사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종을 울려라! 모두 무장하라! 땡땡땡땡 경보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별장 안 모든 무사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다! 저놈을 잡아라! 수십 개의 횃불이 바우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체를 향해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길을 막아라! 무사들이 본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수가 5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바우가 멈춰 섰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항복해라! 내 놈 혼자서 우릴 당해낼 순 없다! 바우가 천천히 허리춤의 단소를 꺼냈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차갑고 낮은 목소리. 무사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든 것입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저놈 하나잖아! 모두 함께 덤벼라! 50여 명의 무사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바우는 단소를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구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들이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바우의 손가락이 단소 끝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단소 끝에서 가늘고 긴 칼날이 튀어나왔습니다. 푸른 빛을 띤 그 검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길이는 세자 남짓.
하지만 그 예리함은 세상 어떤 명검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저건 무영검. 그림자 없는 검이라 불리던 왕실 호위무사의 비검. 설마 내 놈이 강무영이란 말이냐? 바우가 아니 강무영이 칼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내 아내를 울린 대가를 치러야겠다. 강무영이 움직였습니다. 슈슈슈슈. 그의 몸이 달빛 아래서 춤을 췄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쟁, 창, 철컥. 무사들의 칼이 하나둘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이놈이! 무사들이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강무영의 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없이 빠른 검. 무영검. 그 이름 그대로 검이 움직이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퍽챙 푸슉. 강무영의 검이 지나간 자리마다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팔의 힘줄을 끊고 다리의 혀를 찔러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물이다! 도망쳐! 무사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과 100여 호흡 만에 50명의 무사가 모두 땅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마당이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무영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얼굴로 본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본체 안. 조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망가셔야 합니다. 옆에 있던 신복 김방이 떨며 말했습니다. 도망. 어디로? 그때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쾅! 강무영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푸른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바우. 이제 그 이름은 필요 없다. 내 아내를 어디 뒀느냐? 저기. 안채에 있소. 조태식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습니다. 강무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방, 예. 저분을 모셔와라. 다치지 않게. 알겠습니다. 김방이 허겁지겁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설화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설화가 강무영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평소의 겁쟁이 바우가 아니었습니다. 곧게 선 허리, 날카로운 눈빛, 손에 든 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설화, 눈을 감아라. 네. 잠시만, 곧 끝난다. 강무영이 조태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 살려주시오. 제발, 돈을 드리겠소. 조태식이 바닥에 엎드려 애걸했습니다. 넌 죽이지 않겠다. 강무영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으아. 조태식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강무영은 조태식의 양팔과 양다리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누운 채로 오늘을 후회하며 살아라. 조태식은 바닥에서 몸부림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강무영은 검을 거두고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설화는 이미 기절해 있었습니다. 강무영이 조심스럽게 설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자, 집으로.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우와 설화였습니다. 저거 바우 아니야? 설아도 함께 있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설아, 무슨 일이었어? 도태식 그놈은 어찌 됐어? 조 도련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밤새 생각하시더니 아침에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뭐? 정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밝아요. 서방님, 집에 가시지요. 설화가 바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눈이 바우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손톱 밑에 옅게 남은 핏자국. 어젯밤의 흔적이었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뭘 했겠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산속 조태식의 별장에서는 50여 명의 무사가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무영검, 강무영.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보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설의 무영대 대장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태식의 아버지인 현감조차 이 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바우는 여전히 마을의 바보로 살았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고 개한테 쫓기고 아내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설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서방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되면 대들보 깊은 곳에서 단소를 꺼내 달빛 아래서 조용히 당든 그 사람. 10년을 참고 10년을 숨기며 오직 평범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 서방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서방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바우가, 아니 강무영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집 마루 밑 보이지 않는 곳에는 검은 보따리가 다시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아내를 지키기 위해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바우를 바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설화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겁쟁이 얼굴 뒤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르릉쾅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자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밤, 한 여인이 얇은 소복 차림으로 빗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 댁의 며느리 서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터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잡히면 끝장이다. 공포에 질린 서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행랑채 구석. 이름도 없이 흘러들어온 천한 머슴, 무명의 방이었습니다. 과연 남편 잃은 청상과부 마님은 왜 야심한 시각에 머슴의 방을 두드렸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꾼 그날 밤의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골 마을의 유지, 최참판 대국간만큼은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최참판이 죽고 안주인이 된 최 씨는 지독한 구두쇠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최 씨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흉년을 틈타 핫쌀한 대박에 가난한 이웃들의 논밭 문서를 빼앗고 빚을 못 갚는 자들의 자식들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저승사자보다 더한 년이라며 침을 뱉었지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최 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서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뼈대 있는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병든 아비의 약값을 대기 위해 팔려오듯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졸부였던 최 씨는 천한 집안 내력을 감추기 위해 양반 며느리가 필요했고 돈이 급했던 서인의 집안 사정을 이용해 병약한 아들과 억지로 혼인을 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달포 만에 남편이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서희. 그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들어오자마자 서방 잡아먹은 주제에 밥구멍은 있어서 밥이 넘어가느냐? 시어머니 최 씨는 아들의 죽음을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희의 방문을 걷어차며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예사였고 종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뒤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서희를 구박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며느리 몫으로 떼어줘야 할 재산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전연을 빈털터리로 내쫓아야지. 최 씨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해오라며 서희를 내모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찬물에 손이 뻘개지도록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서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꽁꽁 언 빙판길에 미끄러져 서희가 빨랫감과 함께 넘어지려던 찰나 누군가 억센 팔로 그녀를 낚아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떡 벌어진 어깨에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년 전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데려온 머슴이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모른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무명은 아무 말 없이 서희를 부축해 준 뒤 흩어진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언 서희의 손에 품속에서 꺼낸 따뜻한 돌멩이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디서 데워왔는지 모를 온기가 서희의 언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고맙네. 서희가 인사를 하려 했지만 무명은 짐승처럼 묵묵히 지게를 지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명이 벙어리라느니 바보라느니 수군거렸지만 서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내의 눈빛이 짐승의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서희에게는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고
부엌 뒤편에서 숨죽여 올 때면 무명은 그 근처에서 보란 듯이 더 거칠게 장작을 패며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갈 때면 아무도 모르게 물동이가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뒤에서 무명이 살짝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사내였지만 그 묵직한 침묵이 저희에게는 100마디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저희를 내쫓을 기회만 엿보던 시어머니 최 씨가 드디어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서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서방, 자네만 믿네 오늘 밤일세. 줄이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해.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저 과부년 방에 들어가서 비명 소리만 좀 지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어머니가 읍내 왈패들을 사주해 며느리에게 수치를 주는 소동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으려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넓은 기와집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관하는 최 씨의 뇌물에 매수된 지 오래였습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때 하늘도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아는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최 씨의 음모를 감추려는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가 방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흐흐. 비릿한 술 냄새와 함께 강문 창호지에 왈패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뒷속으로 맨발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아라! 전현 도망간다! 뒤에서 왈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서희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체와 멀리 떨어진 외딴 행랑채, 바로 무명의 방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저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 사내라면 자신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명아,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저희는 젖은 손으로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뒤에서는 왈패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호롱불빛, 그 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그의 눈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명아, 나 좀 숨겨다오. 저들이. 비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얇은 소복 차림의 마님. 무명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는 말없이 거친 손을 뻗어 서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짐짝처럼 그녀를 방 안으로 휙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사내의 땀 냄새와 묘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무명은 서희를 방구석에 있는 자신의 낡은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꼼짝 말고 계십시오. 그것은 반년 만에 처음 듣는 무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천한 머슴의 말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서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말을 할 줄 알았느냐?
하지만 대답을 들을 새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왈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이, 벙어리, 문 좀 열어봐. 혹시 여기 마님 안 왔어? 무명은 이불로 서희를 완전히 덮어 감춘 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한 손에는 장작을 팰 때 쓰던 시퍼런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이 자식이 눈을 왜 그렇게 떠? 비키라니까. 왈패 하나가 깐죽거리며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무명이 도끼를 들어 바로 옆 기둥을 쾅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왈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명은 짐승처럼 살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목을 치겠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기가 질린 왈패들은 빗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미친놈 건드려봤자 재수만 없지. 난 대로 갔나 보다 가자. 왈패들이 투덜거리며 사라지자 무명은 그제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민 서희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희에게 무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부인, 이제 놈들은 갔습니다. 서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짐승 같은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내가 지금은 양반집 자제보다 더 기품 있는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무명은 대답 대신 젖은 옷을 말려야 한다며 하루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돌아앉아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호롱불 빛에 드러난 무명의 넓은 등. 그곳은 지게에 쓸린 자국이 아니라 수많은 칼 자국과 화살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살아 돌아온 장수의 몸과도 같았습니다. 그 상처는 어찌하다. 저의 떨리는 손길이 조심스레 그 흉터에 닿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고 행랑채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명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희에게 덮어주었고 서희는 그런 무명의 든든한 등 뒤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와 같은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밤새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국내방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년이 밤새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이런 부정한 년을 내 집에 둘 수는 없다. 당장 멍석을 말아라.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왈패들을 시켜 무명의 방을 포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제 방 안에 있던 서희와 무명은 독 안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년을 끌어내라. 저 놈도 같이 묶어라. 문이 부서지고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무명은 왈패들에게 제압당하는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멍석이 깔려 있었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머슴 놈이랑 놀아나서 도망을 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최 씨는 서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서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들이 저를 해치려 해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냐? 여봐라. 저 놈의 방을 뒤져라. 최 씨의 명령에 왈패들이 무명의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구석 구들장 밑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왈패 하나가 흑투성이가 된 비단 쌈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님, 이런 게 나왔습니다요. 최 씨가 쌈지를 낚아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호패 하나와 비단천에 쌓인 시퍼런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패를 본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진사? 호패에는 무명이라는 이름 대신 절충장군 강진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진사라면 몇 년 전 영무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던 그 전설적인 무관이 아니던가? 그때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있던 무명이 기압 소리와 함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굵은 밧줄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놀란 왈패들이 달려들었지만 무명은 맨주먹으로 그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명은 왈패의 대장의 손에 들린 자신의 검을 낚아챘습니다. 맑은 금소금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기세를 품은 천하무적의 장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가? 우렁찬 호령 소리에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명은 검 끝으로 최 씨를 겨누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인연,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모함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빤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사 살려줍쇼 장군님. 제가 눈이 멀어 장군님을 몰라 뵀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명, 아니 강진사는 영무 누명을 벗은 뒤 왕의 밀명을 받고 암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머슴으로 위장에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관군 대장이 무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명을 받들러 왔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저 악독한 여인과 왈패들을 당장 하옥하라.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최 씨와 왈패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저희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관복으로 갈아입은 강진사가 서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하고 늠름했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어. 이제 안심하시오. 장군님, 저는 과부의 몸입니다. 감히 장군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치자 강진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지난 겨울 냇가에서 서희의 언 손을 녹여주던 그때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내게 부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오. 나와 함께 가시겠소.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한양 정계에는 강진사가 병을 핑계로 낙향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장작을 기가 막히게 잘 패는 듬직한 사내와 능소아처럼 고운 아내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야단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린 마님의 선택. 그것은 단순히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 말년의 겨울이었습니다. 한성 포도청에는 호랑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지요. 바로 포도대장 최도윤이었습니다. 32의 나이에 장대한 체격을 지닌 그는 밤마다 장터와 주막을 돌며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장, 오늘 밤도 순찰을 도시겠습니까? 형방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밤이 깊어야 쥐새끼들이 기어나오는 법이니까. 도윤은 허리춤에 칼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3년 전 역병으로 아내와 어린아이를 한날에 잃은 뒤로 그는 오직 법과 백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죄인을 잡으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병약한 노모만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한때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아이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몸이 상한다. 노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외로움을 잊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법 앞에 서면 당당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그는 그저 쓸쓸한 호라비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포도청에 급한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영남에서 활약하던 의적 홍운이 관군에게 죽었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성 근처 산골로 도망쳤다는 밀고가 들어왔사옵니다. 형방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윤은 공문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적의 잔당을 색출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좌의정 대감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사건이라 하옵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좌의정의 사위 윤겸은 늘 정치적 사건을 눈감으라 압박하던 자였지요. 뭔가 석연치 않구나.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의적 색출치고는 윗선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며칠 뒤 도윤은 혼자서 산골 고을로 향했습니다. 대장, 포졸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형방이 말렸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떼거지로 몰려가면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나. 먼저 혼자 살펴보고 오겠네. 사실 도윤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3건의 절도 사건과 2건의 사기 사건을 연달아 해결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대장님, 며칠 쉬시고 가시지요. 괜찮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산길에 접어들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도윤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말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밭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중에 외딴 초가 한 채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만 제발 재워주시오. 안 됩니다. 연솔은 단호하게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과부 집에 사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제발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습니다. 도윤은 간신히 말했지만 연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리 사정이고 저는 이미 세간의 입방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내 하나 들였다가는 무슨 소문이 날지 모릅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그 순간 그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그대로 고꾸라진 것이지요. 연솔은 쓰러진 도윤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약했지만 세상의 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결국 연솔은 한숨을 쉬며 도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이러다 사람 죽이는 죄까지 짓겠네요. 그렇게 도윤은 간신히 연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솔은 투덜거리면서도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젯밤의 한기는 사라져 있었지요. 깨어나셨습니까? 문이 열리며 연솔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을 들고 있었지요. 이것을 드시지요. 감기에 좋은 약입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켜 앉아 약탕을 받았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부인.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벽에는 약초 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작은 선반에는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루시는 모양이군요. 네. 산에서 약초를 캐다 장터에 내다 팔며 살고 있습니다. 연솔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지요. 도윤은 처음으로 연솔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3년 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온기였습니다. 도윤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이틀을 더 연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며칠은 쉬어야 한다는 연솔의 말에 도윤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오.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사람 하나 더 있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연솔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약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또한 죽을 쑤어주고 밤새 곁을 지켜주었지요. 도윤은 그런 연솔을 보며 죽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었었지요.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연솔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옷을 빠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소. 아닙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소. 도윤은 일어나 연솔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에서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하얀 김이 입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살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지요.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솔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드시지요. 보리밥과 나물,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도윤에게는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지요. 부인은 어찌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사시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연솔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솔의 남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살고 있을까요? 도윤의 포도대장으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따뜻한 밥상과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밤 도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연솔, 문 열어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솔이 대문 앞에 서 있었고 대문 밖에는 몇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지요. 빚 갚을 날이 지났다. 당장 돈을 내놓지 못할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연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이미 석 달이나 미뤘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내놓아라. 집까지 빼앗으시면 저는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그건 내 걱정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포도대장이라는 것을 밝히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내들은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습니다. 연솔은 대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솔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집을 빼앗길 정도로 큰 빚이었지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강인한 여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빚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남편의 빚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연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어젯밤 일은 괜찮으십니까? 연솔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소리가 커서 들리더군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아닙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를 연솔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연솔이 약초를 가르쳐 주자 도윤은 열심히 배웠지요. 이것은
당귀입니다. 여인들의 병에 좋지요. 이것은요? 감초입니다. 온갖 약에 다 들어가는 귀한 약재입니다. 두 사람은 겨울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살이 눈밭을 비추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점심때가 되자 연솔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주먹밥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산 위에서 먹으니 꿀맛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봅니다. 연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지요. 오후에는 마을 뒤편의 작은 개울가에 갔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물소리는 여전히 들렸지요. 제 남편은 이곳을 참 좋아했습니다. 연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에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지요. 도윤은 연솔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느껴졌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솔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지요. 내일이면 떠나셔야겠지요? 연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소. 이미 나흘이나 머물렀으니. 그러시겠지요. 연솔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요. 이곳에서 연솔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부인,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례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저는 부인께 마음이 끌립니다. 도윤의 고백에 연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뒤로 저는 그저 일만 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입니다. 연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날있게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연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의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적이라니. 하지만 남편은 의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포도청 군관이었습니다. 연솔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도청 군관이었다고요? 네, 남편은 세고 비리를 조사하던 중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의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군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연솔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빚쟁이들, 그것도 남편이 남긴 빚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의정이 씌운 빚입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자의정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관청 돈을 횡령했다며 30냥을 갚으라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까지 위조해 왔고 관가에서도 그쪽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빚을 질 수밖에 없었지요. 연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돈을 독촉하고
집을 감시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남긴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이를 갈았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피까지 씌우고 증거까지 찾으려 했다니. 그래서 저는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증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솔의 남편이 포도청 군관이었다니, 그것도 세곡 비리를 조사하다 죽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지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의 남편 이름이 혹시 홍운입니까? 연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포도대장입니다. 뭐라고요? 연솔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지요. 포도대장이라고요? 그럼 나리는 저를 잡으러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윤도 일어나 연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으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거짓말. 나리는 저를 속인 것입니다. 연솔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연솔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군요. 부인,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도윤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믿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부인을 믿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부인 남편이 지키려던 그 증거를 말입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연솔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지요. 정말 저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연솔은 눈물을 닦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지요. 이것이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입니다. 상자 안에는 장부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장부에는 세곡을 빼돌린 내역이 적혀 있었고 그 배후에는 좌의정과 그 사위 윤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윤은 장부를 들고 떨었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이 세곡을 빼돌렸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라가 뒤집힐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연솔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포도청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이 먼저 알아차렸고 남편을 의적으로 조작해 죽여버렸지요. 도윤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포도청이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법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다니 말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지만 연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는 좌의정입니다. 나리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다 나리까지 죽으면 어쩌시려고요?
연솔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도윤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잊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를 잡아가실 겁니까? 토도대장으로서 명령을 수행하실 겁니까? 연솔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연솔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잡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괴로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윤겸이 서 있었지요. 포도대장 최도윤, 윤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는 직무를 유기하고 의적에 처와 내통했다. 당장 나와 항복하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겸이 직접 움직인 것입니다. 연솔은 창백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부인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겸은 비웃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도대장이 의적의 처에게 홀렸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윤대감,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무슨 시간 말인가? 그대는 이미 명령을 어겼고 죄인과 내통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윤겸은 손짓했습니다. 저 집을 수색하고 여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칼을 뽑아들었지요.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감히 명령에 거역하는가? 그대도 역적으로 몰고 싶은가? 윤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도윤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연솔도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 연솔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연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윤은 연솔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이정과 윤대감이 세곡을 빼돌린 증거를 말입니다. 도윤의 말에 윤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 집에는 장부가 있습니다. 홍훈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 말입니다. 윤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증거를 가져와 보거라. 윤겸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연솔의 집이 불타기 시작했지요. 안 돼. 연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은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증거를 꺼내야 합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사방에서 타올랐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찾았지요. 하지만 상자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자를 안고 있었지만 이미 불길에 많이 탔습니다. 윤겸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장부는 반쯤 타버렸고 문서들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요. 이런. 윤겸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둘을 모두 잡아들여라.
포도대장 최도윤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그리고 역적과의 내통죄로 연솔은 의적의 처로서 국문에 처한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칼을 들었지만 수십 명의 포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연솔은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요. 윤겸,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대는 이미 끝났다. 윤겸은 차갑게 웃으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도윤과 연솔은 포승줄에 묶인 채 걸어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앞으로의 운명이었지요. 저 때문에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길목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옛 전우였던 형방이었습니다. 대장, 형방은 달려와 포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나는 포도청 형방이다. 대장을 내게 인계하라. 무슨 소리냐? 윤대감의 명령이다. 포도청 내부 일은 포도청에서 처리한다. 윤대감이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형방의 강경한 태도에 포졸들이 물러섰습니다. 형방은 도윤과 연솔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대장, 어서 도망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대장께서는 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대장을 위해 싸울 차례입니다. 형방은 도윤을 밀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임금께 직수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갑시다. 두 사람은 눈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형방과 포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윤과 연솔은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윤겸은 이미 도성 곳곳에 사람들을 풀어 두 사람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기다! 저놈들을 잡아라!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연솔의 손을 꽉 잡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연솔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도윤은 연솔을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문장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멈춰라! 이곳은 대궐이다. 나는 포도대장 최도윤이다. 임금께 급히 아랠 일이 있다. 포도대장, 내 놈은 역적으로 수배된 자가 아니냐? 수문장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윤겸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최도윤. 윤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순순히 항복하거라. 도윤은 연솔을 내려놓고 그녀를 뒤로 감쌌습니다. 부인은 무죄입니다. 저만 잡아가십시오. 의적의 처가 무죄라고? 윤겸은 비웃었습니다. 내 놈도 그 여자도 모두 역적이다. 함께 죽을 것이다. 도윤은 칼을 뽑았습니다. 비록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겸, 내 놈이야말로 역적이다. 세곡을 빼돌리고 충신을 죽인 역적. 헛소리 마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형방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우는 두 벌의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숨겼고 또 하나는 형방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도청에 맡겨두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온전한 장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이 세곡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홍운을 함정에 빠뜨린 문서까지 모두 있었지요. 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가짜다. 조작된 것이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임금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형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대궐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대궐 앞에서 무슨 소란이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임 포도대장 최도윤이 아래옵니다. 좌의정과 그 사위 윤겸이 세곡을 빼돌리고 충신을 죽인 역모를 저질러 싸웁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형방이 상자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펼쳐보았고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전하, 그것은 조작입니다. 믿지 마옵소서. 윤겸이 외쳤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짐이 직접 조사하겠다. 임금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윤,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한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포도대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진실을 지키고자 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윤겸과 좌의정을 당장 압송하라. 며칠 뒤 대궐에서 국문이 열렸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은 형틀에 묶여 있었고 임금 앞에는 장부와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 장부를 보아라. 내가 10년 동안 빼돌린 세곡이 얼마나 되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겸, 내 놈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신 홍운을 의적으로 조작하여 죽였구나. 전하, 소인은 입 닥쳐라.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임금은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홍운은 단순한 군관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는 전하의 밀명을 받아 세곡 비리를 조사하던 밀사였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이 문서를 보십시오. 도윤은 장부 속에 숨겨져 있던 밀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짐이 홍운에게 내린 밀서로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홍운을 기억하고 계셨사옵니까? 어찌 있겠느냐. 짐이 직접 밀명을 내렸건만 그가 의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짐은 분노했노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좌의정은 교묘히 모든 증거를 없앴고 짐은 의심만 할 뿐 처벌할 수 없었노라. 그런데 이제야 증거가 나타났구나. 임금은 밀서를 꼭 쥐었습니다. 홍운아, 미안하다. 짐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임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전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요.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은 역모를 꾀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신료들을 조사하여 벌하라. 전하 만만세. 신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윤,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다. 짐이 상을 내리겠다. 소인은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구나. 좋다. 내게 새로운 직책을 내리겠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연솔의 고을로 가서 새 수령이 되어라. 그리고 그곳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우는 충신으로 복권시키고 그 처 연솔의 과부 신분도 명예롭게 풀어주겠다. 또한 그들이 진 빚은 국가에서 탕감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연솔도 대전 밖에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하게 숨어 살던 그녀에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좌의정과 윤겸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역적들의 최후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저놈들이 세곡을 빼돌렸다지. 충신을 죽이고 의적으로 조작했다더라.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은 형틀에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형리가 물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도윤! 내 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 스스로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내 놈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충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겸은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로 참수한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좌의정과 윤겸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충신의 억울함이 풀렸다.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홍운 형님,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형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홍운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연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연솔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부인, 나리,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시련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연솔은 산골 고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수령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고 연솔은 그의 곁에서 내조를 했지요.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산과 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와 붓을 들고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수령날이 이번 겨울에는 세금을 좀 낮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요. 올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생했으니 세금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도윤의 선정에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포도대장 시절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연솔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으세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날처럼 말이지요. 도윤과 연솔은 마당에 나와 눈을 맞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지요. 연솔이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저는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말입니다. 도윤은 연소를 안았습니다. 그날 대문을 열어주셔서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외롭고 차가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오. 저도 고맙습니다. 서방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들을 감싸 안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윤과 연솔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악천 후에 찾아온 인연이야말로 평생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간 공기가 차갑습니다. 감기 들지 않게 이불 꼭 덮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